자, 인터뷰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요, 공희준 정치평론가입니다. 자,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직후에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 재개는 사면 복권에 뒤이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분이 정치 재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정기은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조 전 대표가 이제 고생을 엄청 하셨잖아요. 네네. 고생을 엄청 하신다면 보통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 여기서의 변화는 이제 변절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모자란 점, 부족한 제음을 채우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조 전 대표가 변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조 전 대표가 이제 역시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상대로 이제 그 사면복권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SNS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그것도 거의 뭐 예상됐던 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음식 사진이나 책 사진을 올리셨는데 저는 먹는 거 가지고 논란하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책이 중요한데 네. 조 전 대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독서 목록이라고 올리신 책을 보면은 네. 그 책들이 거의 다가 물론 다들 좋은 책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1980년대 사회과학 프레임들의 책이더라고요. 사회과학 네. 책,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바뀌는 게 사회과학인데 1980년대 책을 봤다. 물론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제 한국이 직면해 있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조 전 대표는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하나가 첨단 기술 경쟁하고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인데 네. 그 책을 보면은 관세 또는 뭐 기술에 관련된 책들이 한 권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저께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6주기였는데 네네. 제가 조 전 대표와 김 전 대통령을 약간 좀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뭐 김 전 대통령이야 오래 갇혀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읽으셨던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 책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김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제 토플러 책을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1980년에 인터넷 세상을 예견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데 조 전 대표의 책은 어떤 한국의 어떤 미래 비전에 관계된 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여전히 1980년대인데 물론 그 역사가 중요하긴 한데 보통은 지식인과 지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인은 과거만 돌이켜 봐도 돼요. 지식인은. 예. 그런데 대신에 리더라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골고루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인데 미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몸은 지식인의 몸인데 마음은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근본된 사명이자 숙명인데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사회과학자 아닙니까? 그건 물론 중요한데 조 전 대표는 더 있다는 거 이제 지식인에서 지도자로 이제 변신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미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 5,200만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구 소멸,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기술 경쟁, 무역 전쟁 같은 국내 안팎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서생적 문제의식만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에는 도저히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인적 현실 감각에 대해서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정치도 자기 팬덤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대선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설 생각이냐라고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기회가 주어져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방선거 관련된 가지고는요. 네. 현장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일종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다 양당 모두 이제 내년 경선에 대비해서 당원 모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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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이 그쪽 일을 좀 합니다만은 네. 선거책, 흔히 말하는 선거책도 벌써 기획에 들어간 경우도 무지하게 많고요. 네네네. 지방선거는 벌써 생각가 일종의 그 큰 정당들의 상황에 비교하면은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당들은 오히려 지방선거가 많이 늦었죠, 오히려. 늦었다. 네, 예. 늦었고, 그리고 뭐 그거는 김어준 총수가 굳이 조 전 대표께 뭐 여쭤보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뭐 대선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건 뭐 저거는 저는 이제 조 전 대표와 김어준 총수 두 분 사이에 일종의 뭐 불교에서 말하는 염화미소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저기 뭐 취조하듯이 물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조 전 대표가 사면 직후에 정치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면을 말하자면 해준 당사자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는 뭐 지지율 하락이 내 책임은 전부는 아닌 듯 보인다. n분의 1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지금 대표 대행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의아함을 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뭐 대통령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만은 조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석에서는 몰라도 공석에서는 특히 이제 언론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 전 대표가 저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데에 대한 미안함. 의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는 조 전 대표의 심리 상태가 저도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 얘기를 좀 비유하자면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전에서 선제골 넣었던 하석주 선수와 좀 비슷한 상태 같아요. 나중에 퇴장을 당했죠. 네, 좀 이거 아드레날린이 좀 과다 분비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조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이제 사면복권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예견됐던 사태였고요. 동시에 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약간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실 것도 예견됐는데 저는 그러한 사태들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께서 이제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저는 사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은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력, 어떤 외부적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는 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일단 대통령이 범여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전 그분이 약간 좀 뭐 굉장히 좀 저기 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분은 그 메시아이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조 전 장관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받아낼 그 미상값이 있다는 행태인 것 같고 이게 사실 친문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행태인데 이 부분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조 전 장관이나 친문 정치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전 기준으로 네. 야당 단일 후보가 되는 데에 대해서 부전성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전 대통령을 상대로 단일화, 후보 단일화 압박을 조성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그냥 굉장히 좀 쉽게 야당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종에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낼 외상값이 있다.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후보 단일화 때문에 항상 좀 시끄럽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플러스 윤석열의 내란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이것을 조 전 장관이나 좀 친문 쪽 분들은 이 대통령이 자기들 때문에 부전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덕을 봤다. 예, 부전승.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지분의 절반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밀어도 뭐 전혀 이거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친문 쪽 분들이나 조 전 장관 분들은 이 정부를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 공동정부 또는 이재명 조국 공동정부로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께서는 공동정부처럼. 이제 좀 뭔가 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국힘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천명했는데 실현할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그러면 대구로 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은요. 국힘 의석은 물론 조국 혁신당의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민주당 출마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5대5의 비율로 이제 단일화가 돼야죠. 다음에 됐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정장관께서 앞에 한 말씀을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민주당 출마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선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으로 후보가 나갈 수 있게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범여권의 후보의 절반이 조국 혁신당이 돼야죠. 그럴 만한 역량과 정치력을 갖고 있는 조국 혁신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좀 들으면은 저놈이 아침부터 헛소리한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근데 이겁니다. 한 가지는 좀 약간 좀 더불어민주당 이나 민주당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요. 지금 이 순간의 기준으로 할 때는 범여권 단일 후보, 범여권 정치인 중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조국 전 대표를 압도할 만한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름값이나 인물값에서. 김민석 총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이름값이나 인물값에서 조국 전 대표만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 정치가 이건 한국 정치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정치가 점점 이른바 셀럽 정치로 가면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 어떤 지금 형태로 가고 있냐면은요. 유명한 게 유능한 거다.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유능한 게 유명한 거다. 유명한 게 유능한 거다. 그렇죠.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라면은 유능한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어떠한 이제 정치적 약진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명 이꼬로 유능해 표시처럼 돼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예,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어준 총수와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주말쯤에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이제 방문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국의 재개된 정치의 문제점 중에 핵심이 누구에게 자꾸 의존하는 것, 누구의 후광을 자꾸 빌리려는 것,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어준 도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런 행보는 지적할 만하지 않나요? 그 범여권,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리고 혁신당까지 아우르는 범여권 정치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방송 출연은 네. 일종의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네, 어준로이드죠. 어준로이드이기 때문에 네. 단번에 일단 단번에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약물 같은 구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기에서도 네. 약물을 복용하면은 네. 몇 경기는 반짝 활약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랫동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의 만남은 네. 친문 진영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문 진영의 회복과 치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본격적 행보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를 봐냐면은요. 예. 그 작년 총선 무렵에 예. 언론에서 진보 언론, 보수 매체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요란하게 떠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었냐면은요. 비명행사. 이른바 친명횡재 프레임이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 그렇게 비명행사, 친명행사를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으로서의 친문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친문은 여전히 강력하고 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오늘 방송 자꾸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돌이켜 봤을 때 작년 총선에서 굉장히 좀 요란하게 떠들었던 언론에서 네. 친명행사, 비명행제, 네. 비명행사, 친명행제, 예. 이 프레임은 가짜 프레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일종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적 약진이나 당시에 네. 아니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촌성 승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존재하지 않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 친문들이. 예. 그렇죠. 작년에 문자 그대로 이른바 그 비명행사, 친명행제 프레임이 작년 총선에서 실제로 존재했다면은요.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네. 출소하자마자 단번에 그 여권의 뉴스를 전부 틀어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죠. 네.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또 민주당 혁신에 있어서 이 친문 세력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아주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총수의 자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어준 총수 지금 또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희준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이사장님이나 저나 네. 김어준 총수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기업에 비력했습니다. 네. 정주영의 현대그룹에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동차 산업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병철, 이건희의 삼성그룹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딴지그룹에는 어떤 산업이 있냐? 예. 딴지그룹에는 선거공학이 있습니다. 선거공학.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비즈니스는요. 네. 김어준 총수의 주력 업종이에요. 예. 주력 매출 업종이죠. 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어준 총수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김어준 총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네. 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실제로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김어준 총수가 이제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김어준 총수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리고 문제는 김어준 총수가 비즈니스가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였습니다. 네. 네. 만약에 김어준 총수가 하고 있는 일이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제대로 파악했으면은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어준 총수에게 계엄군을 안 보내죠. 예. 네, 저희가 1980년에 전두환의 이제 신군부에 한번 그 계엄을 생각해 보세요. 예. 전두환의 그 신군부는 당시에 정당들의 계엄군을 보냈지, 네. 당시에 삼성현대 계엄군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력한 정치 실체로서 김어준을 바라봤다.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가. 김어준 총재는 그 저기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그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네.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계엄군을 왜 보냅니까? 그렇긴 하죠. 예. 한마디로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분명히 지금 김어준 총수가 우리 민주진영을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개인적 목적으로 인해서 킹메이커를 하려 한다. 이런 점을 좀 간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김 총수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입장을 경청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희준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